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시사 토크 사이다 김영롱입니다. 아마 주말 사이에 여러분들이 다른 뉴스를 보고 싶어도 온통 비슷한 뉴스들로 많이 도배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말 사이에 트럼프 얘기들 계속 나왔고요. 북미 대화에 대한 이야기들, 여기에 대한 분석들, 그리고 간간히 이제 중국 시진핑의 장기 집권, 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라는 소식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고 시간도 좀 지나서요. 저희들은 좀 다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대부분의 개인 시청자 여러분들이 해당이 되면서도 잘 인지는 못하고 있는 사항일 텐데요. 어떤 건지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하단에 나가는 것처럼 이 방송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중계를 통해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또 유튜브만의 특징인 또 채팅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 시사 토크 사이다 바로 출발합니다. 예, 그럼 역시 심층 토크부터 시작해야겠죠. 오늘 참좋은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두 경제연구소의 또 소장님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화면 통해서 그 주제 영상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총 시즌 돌입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얘기를 하다 보면 섀도우보팅 폐지와 관련해서 과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것인지 우려도 있고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이인철 소장님께 좀 여쭤보죠. 그 전에 슈퍼주총데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루에 몇 개씩 다 해버리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참석하기 너무 어렵다. 시간도 비슷하고 지역도 전혀 다를 텐데.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라질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러면 과연 주총 일정이 얼마나 빡빡하길래 이런가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사실은 그 주주총회가 이제 과거와는 조금 다른 양상입니다. 사실 우리의 지금 상장 기업들이 거의 한 2천여 개예요. 그러니까 3월에 주총을 한다 하더라도 예. 주말 안 하죠. 토요일, 일요일을 빼고 나면 그렇죠. 근무일수로 따지게 되면 하루에 100건이 넘어가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과거에는 하루에 굵직굵직한 대기업이 200~300개 기업이 쏠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일주일에 한 개 정도 해서 2주에 걸쳐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 같은 경우에는 주총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총 회장마다 선물이 굉장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주총 끝나면 옮겨서 다시 있었는데 지금 예. 그런 게 지금 없습니다. 네. 없다 보니까 개인들의 경우에는 사실 주총 한 1, 2주 전에 주주총회에 이제 참석하라는 이제 이 우편물을 받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배당일부터 시작해서 이사 선임권 그리고 지난해 이제 결산에 대한 건들 확인하실 수 있는데 거의 잘 안 보게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부가 이제 이런 이제 주총이 이제 1년 동안에 할 어쩌면 이제 큰 그림을 그리는 자리인데 주주총회는 주주들의 권리인데 이걸 좀 분산시켜보자라고 해서 이제 조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상황을 보게 되면 이미 지난 9일부터 이제 주주총회는 이제 시작이 돼서 포스코 현대모비스의 경우에는 11개 업체가 9일에 이제 시작이 됐고요.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현대차, LG화학 등 112개 기업이 16일에 그리고 이제 23일에 가장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역시 468개 기업이 이날 쏠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8일 그리고 30일에 쏠려 있는데 앞서 제가 이제 전체 상장사를 따지게 되면 거의 2천여 개다 보니까 네. 한 날에 쏠려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이제 이전보다는 조금 왜냐하면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면 실제로 이제 70%가 넘던 이 3일 그러니까 23 그리고 28일 이 3일에 쏠리는 비중이 거의 한 70%였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올해의 경우에는 그나마 절반 정도, 50% 조금 남짓으로 네네. 비중이 다소 줄었다라는 걸 보게 되면 이제 하루에 400개가 넘는 기업이 주주총회를 하고 있긴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이 많아진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상장 기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분산하려는 노력은 좀 보인다라는 겁니다. 확 와닿진 않는데 처음부터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조금씩 이렇게 분산이 되고 있다라는 건 긍정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얘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섀도우보팅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제 지난해 말에 섀도우보팅 폐지가 된 뒤에 처음으로 열리는 또 연초 주주총회다 보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몰려있으면 참석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의결권을 뭐 대리할 수는 없게 되는 상황이고 하다 보면 좀 정족수 부족 사태가 일어날 거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이번에는 차영주 소장님께서 그러면 섀도우 보팅이 뭔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과연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저희가 한번 예견을 해보죠. 네, 섀도우 보팅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총에 참석하는 그러한 그 인원들이 정족수가 미달이 된다 하더라도 예탁원이 갖고 있는 주식수로 인해서 많은 쪽의 편을 들어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주주가 예를 들어 20%밖에 참여를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대주주 측 주주, 그러니까 대주 지분을 따지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대주 측에 유리한 그런 그 정족수가 되겠죠. 그렇게 된다라면 예탁원이 많은 쪽, 결국 대주 쪽에 손을 들어주게 되는 그런 폐해가 여태껏 진행이 되어 왔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어떻게 보면 소액 주주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앞서 언급하셨다시피 이제 주총이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 주총을 가기가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죠. 예. 물론 물리적인 뭐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아무래도 대주주의 어떤 정행, 대주주 간의 어떤 그런 부분들로 그동안 그 섀도우 보팅이라는 것이 이제 있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동안 이제 일몰 기간을 좀 줬어요. 예. 3년에 걸쳐서 일몰 기간을 줘서 올해부터 이제 폐지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기업 입장에서 본다라면 기존에는 대주주의 물량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쉽게 주총을 열었었던 부분들을 이제는 진정으로 주주들을 위한 어떤 주총의 안건이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것들을 이제 건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좀 노릴 수 있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소위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안건 올려서 결정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약간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섀도우 보팅을 폐지한 건데 반대로 이제 이런 의사 진행을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정족수 부족 이렇게 하다 보면 안건 올리는 것조차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여기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있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대주주들도 워낙 많고요. 예. 그리고 이제 주총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참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안건에 대해서는 소액 주주들이 진짜 발의를 하는 안건들도 있고요. 예. 그런데 지금 실내로 기업 주총에서 정족수 미달로 인해서 이제 안건 자체가 부결되는 이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 영진약품인데요. 최근에 이제 이 주총을 열었는데 감사위원 선임 안건을 상정을 했는데 이 정족수를 못 채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섀도우 보팅 폐지에 따른 바로 이 직격탄 첫 번째 회사가 됐는데요. 이 사실은 대부분의 안건들, 특히나 이제 감사위원 선임이라는 건 이 개인주주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참석률 자체가 저조하게 되면 뭐 참석 인원, 정족수 얼마에 대해서 절반 이상 찬성을 해야 되는데 섀도우 보팅이 폐지되기 전이라면 참석하지 않은 사람도 찬성표로 여겨서 통과가 가능한 안건이었지만 예. 그러나 이제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 정말 현장에 있는 이 표에 한해서만 이제 이 승인을 내주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사실 지금 뭐 대체로 생각하고 있는 게 전자투표라든가 네. 아니면 이제 섀도우 패팅에 따른 어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궁극적으로 좀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차영주 소장님께도 좀 여쭤볼게요. 섀도우 보팅,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긍정적인 유도를 하기 위해서 물론 폐지가 된 거지만 또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는 회사대로 안건 올리고 또 기업 경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 가는 주총에서는 좀 이런 일이 부지기수로 또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어디서 좀 보완을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가장 큰 것은 투자자분들의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주식을 투자한다라는 것은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거죠.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주주총회, 그러니까 결국 주주권을 행사한다라는 것이 기업에 있어서의 나의 지분만큼을 행사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이제 주주총회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정치학적으로 피선거권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선거권이라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하는 것들이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어떻게 보면 앞서 언급드렸던 감사 선임 같은 경우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감사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어떤 입장이 또 바뀔 수도 있고 이익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예. 이에 따라서 지금 그 영진약품 예를 좀 들었습니다만 영진약품도
주주총회 분산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자투표를 도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의결권에 대한 위임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직원들이 이제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거처럼 단순하게 주총이 날라오고 배당금에만 신경을 쓰는 부분들이 아니라 투자자분들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게 된다라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한 기업이 주총을 또 열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또 쓰다 보면 기업의 경영권에 있어서 어떤 제약이 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따라서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은 정부에서 수많은 정책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선임이 안 된 영진약품을 예를 들어서 감사선임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제재하는 조항을 법적으로 뺐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전체적으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투자자분들께서 변하지 않는 이상은 어떠한 정책이 들어오든지 간에 조금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섀도우 보팅 제도를 폐지를 한 건데 이게 또 주총 현장에서는 새로운 변수이자 또 주총이 열리는 어떤 또 하나의 목적을 그냥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이건 좀 애매한 사안인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보완돼야 할 시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두고 좀 정부 측에서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완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총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문제점이나 아니면 보완돼야 될 사항도 발견이 되지만 어쨌거나 관심은 과연 그 기업이 얼마나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내놓고 그리고 어떤 변화를 주주들에게 소개해 주는 것인지 또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얘기 나오는 건 삼성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언제나 가장 큰 관심을 받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특히 그런 것이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이제 전면에 다시 한번 카메라 앞에 나설 것인지 하고 액면 분할에 대해서 또 어떤 추가적인 코멘트들이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데요. 이인철 소장님께서 한번 내용들 싹 정리해 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주주총회 관전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이제 이 깜짝 이제 액면 분할을 이제 결정을 했는데요. 승인을 내야 됩니다. 예. 주총에서 50대 1 액면 분할 결정은 사실 뭐 주주가치제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유통수가 이제 늘어나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선호할 만한, 예. 환호할 만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제 절반 이상이 외국인 지분율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사실 이게 주당 5,000원에서 100원짜리 주식으로 이제 액면가가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 반대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물론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 두 번째는 이제 이사 선임인데요. 뭐 지난해 말 이제 임원 인사를 통해서 새로 임명된 이사들, 특히나 이제 여성, 외국인 CEO가 사회이사로 선임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글로벌 이제 기업 가운데 삼성전자가 먼저 이제 화두를 던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제 사내이사진, 그동안은 사실 거수기사라고 해서 예. 누구든 회사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았고요. 대부분 이제 찬성을 하는 그런 이 모습이었는데 지금 뭐 외국인 CEO를 선임한다든가 또 여성 사회이사를 선임한다든가 굉장히 이제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눈여겨볼 만하고 그리고 가장 관심이 가는 건 과연 이재용 부회장이 주총에 참석할지 여부입니다. 예. 근데 사실상 이제 지난달 이제 5일이었죠. 사실 출소한 이후에 아직까지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이번에도 좀 주총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 분위기가 읽히고 있는데요. 사실 석방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뭐 당장 이 검찰 수사가 이어지면서 수사에 부담인 것도 사실이고 롯데의 경우는 오히려 구속 수담이 돼서 예. 좀 다른 이중잣대를 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여론도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이제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가 속속 드러나고 있죠. 예. 여기에다가 삼성생명의 다스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라는 의혹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의 전면전에 나서기 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가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워서 이런 의혹이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금 이번에는 주주총회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해 주신 거는 사실 할 얘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가 만약에 또 공론화가 된다면 저희가 또 평론가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사실 오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뭐 특별히 투자 전략을 여쭤볼 생각은 없었는데 사실 차용주 소장님과는 유진투자증권 부장님과 이렇게 관계로 방송을 했던 기간이 더 길어서 삼성전자 얘기 잠깐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250만 원에서 500만 원 가기는 힘들어도 이제 액면 분할하고 나서 5만 원에서 10만 원 가기는 쉬울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또 요즘 보면 약간 액면 분할 약발이 좀 떨어진 것 같기도 네. 하고 좀 투자 전략 측면에서 잠깐 코멘트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액면 분할이 과연 증시에 있어서 그리고 주가를 부양하는 데 있어서 호재냐라고 본다라면 상관성이 없다라는 게 일단 전제적인 조건이고요. 왜냐하면 주당 EPS는 동일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 거래량이 좀 늘어난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거래량이 늘어난다라는 부분들이 결국 주가를 수급상 끌어올리기에는 워낙 주식수가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제는 투자자들이 좀 냉정해졌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EPS가 변함없는 한 그런 것들이 단순하게 가격 논리로 가기에는 좀 쉽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투자 전략과 관한 코멘트들 잠깐 들어봤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들도 아무래도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여기에서 관전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 제약바이오들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주총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되는데 이제 그 특별한 이슈는 현재까지 나타나지는 않고 있고요. 주로 이제 그 대표이사와 감사 선임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재선임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외에 그 또 하나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배당에 관련한 얘기들이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작년에 영업이익이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2천억 정도 지금 현재 배당이 나올 것으로 증권사들은 좀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러한 것들이 이제 확정치로 나오는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 새로운 임상 실험에 대한 얘기들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 결국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들이 강화되고 있는 그 시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만 한쪽으로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밸류 논란도 또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실적을 바탕으로 배당이 긍정적으로 나오느냐가 첫 번째 관심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두 번째는 앞으로 제약바이오의 어떤 성장 동력인 임상 실험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주총상에서 논의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기업들과 관련한 주총 포인트들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이인철 소장님께 금융 쪽도 한번 들여다봐야겠죠.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도 한번 언급은 해드렸었는데 하나금융의 김정태 회장 3년임 뭐 이런 것도 있을 테고 더 권고해질 수 있을지 아니면 또 금융사와 관련해서 주총 포인트들이 있다면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금융제조사들은 지난해 굉장히 많은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이제 금융당국과 척을 지고 있어서 이런 이제 주총이 물론 무난히 지날 것이냐라는 점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하나금융지주는 23일입니다. 주총에서 김정태 현 지주회장이 사면임입니다. 거의 3년씩 9년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 아마 2021년까지 지주 회장직을 유지하게 되는데 여기다 더 특이한 점은 1인 사내이사로 3인의 사내이사에서 1인 사내이사 독자적 어떤 지배력을 더 강화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 보니까 이 사실 이 금융당국, 특히나 금융감독원이 가장 그동안 이제 꺼려했던 지배력 강화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고 이런 걸 뭐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참여로 조금 덜어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또 최근에 또 불거지고 있는 게 최영식 금감원장의 채용 비리 연루가 또 하나금융입니다. 예. 또 뭐 지인의 아들을 하나은행이 이제 채용을 청탁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이면에 또 하나금융이 터뜨린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에 의혹을 네. 낳으면서 진실공방 게임을 하고 있는데 뭐 최영식 금감원장의 경우에는 단순히 전달만 했을 뿐 채용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오히려 2014년에 채용 그 당시에 오히려 이제 채용 기준 점수 조작이었는지 하나금융이 정말 밝혀라 역공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사내이사가 이렇게 이제 김정태 행장 1인 체제로 되다 보니까 오히려 사회이사 쪽에서는 견제 세력이 들어갑니다. 예. 특히나 이제 문재인 친정부, 현 정부의 친정부 인사들이 이제 사회이사로 포진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걸 어느 정도 이제 좀 견제하면서 긍정적으로 갈 수 있을지 봐야 되는데 그러나 지금 이제 김 행장의 경우에도 이 지금 노조에 대해서는 3대 의혹을 역시 제기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금융감독원이 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총이 끝난 이후에도 이 금융 쪽에서는 계속해서 금감원의 마찰이 좀 예고되는 대목입니다. 참 섀도우 보팅이 폐지가 됐고 그리고 이번에 저희 바람대로 그러니까 개인 주주들의 참석률이 높아진다면 참 어느 업건이든 만만치 않은 주주총회가 됐겠다. 뭔가 태클을 걸려면 다 태클 걸만한 거리들이 하나씩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주총회와 관련해서 또 우리가 혹시 빼놓은 이슈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차용주 소장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이번 주총은 그 신정부 들어서 첫 번째 주총입니다. 신정부 들어서 이제 내세우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주주 친화적인 정책, 그 다음에 기업들의 어떤 이익의 환원,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얼마만큼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된다라면 결국 현재 지금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의 성장세가 그렇게 과거처럼 높은 성장세가 아니죠. 예. 기업 입장에서 본다라면 충분히 쌓여있는 이익을 가지고 박근혜 정부서부터 나오고 있는 기업소득 환류 세제에 대한 어떤 이번에 마지막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배당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계속해서 전 정부에 이어서 현 정부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면 얼마만큼 이제는 주주를 좀 신경 쓰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가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한 일례로 지금 JP모건의 오늘 그 소식이 이제 대표이사가 바뀌었어요. 예. 좀 구설수에 올랐었죠. 주총은 이제 소용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지 일주일 만에 이제 바뀌었는데 주총이라는 것은 그렇게 기업이 바라는 대로 결국 투자자분들께서 신경 쓰지 않으면 기업이 바라는 대로 독주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투자자분들께서 꼼꼼히 여러분들이 투자한 기업에 있어서의 주총에 대한 관심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주총 포인트들 저희가 쫙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좀 다른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화면 통해서 그 영상 함께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약발 안 먹히는 활성화 대책이라고 해봤습니다. 정부에서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다는 소문이 돌고 나서부터 워낙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높아졌었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서요. 이거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 활성화 대책이 나온다고 해서 갑자기 연기금이 폭탄처럼 막 다 살 수 있는 부분은 물론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뭔가 개인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최소한의 반응이나 액션은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데 좀 실제로 수치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소장님께서 정리해 주시죠. 사실은 단기간의 효과를 얘기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정부가 내놓은 이제 코스닥 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우선 성장성이 입증이 되면 자본 잠식 기업도 상장을 허용하겠다라는 네. 부분. 두 번째가 코스닥과 코스피의 벤치마크 지수 KRX 300을 출시하겠다라는 부분. 또 여기에다가 상장 펀드 조성해서 연기금 투자, 기관 투자가 투자를 유도하겠다. 개인들의 경우에는 코스닥 벤처 펀드에 투자하면 세금 혜택 주겠다. 이 예.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과연 연기금이 코스닥 시장에서 살 종목이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예. 지금 국민연금이 거의 600조 원이에요. 이 중에 지난해 말 기준 주식 투자 비중이 34%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외 주식을 막론하고 200조 원 가까이 주식을 샀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200조 원이라면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이에요. 근데 지금 셀트리온 빠져나가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겨우 1위인데 시가총액 1위인데 예. 이렇게 큰 종목 그리고 이제 대형주 다 제외시켜버리고 이제 코스피를 이전 상장시키는데 여기다가 연기금 먹고 사라라고 하면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고래를 연못에 가두려고 하면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코스닥 활성화 대책 발표가 된 게 지난 1월 11일이었습니다. 그를 기점으로 해서 코스닥 종목의 매수 종목을 좀 수급별로 따져보니까 기관의 경우에는 코스닥 종목을 1조 5천억 원 넘게 사들였지만 정작 연기금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 매수가 규모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 얘기는 세금 깎아준다고 해서 연기금이 중소형주의 비중을 늘릴 수 없다. 환경이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체질 자체가 많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차용주 소장님께 지극히 개인 투자자의 입장으로 제가 빙의를 한번 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투자 활성화 대책은 나왔는데 봐라, 공매도는 그대로지. 외국인들은 사는 것만 사다 보니까 그냥 개별 종목처럼 움직이지. 지수 지지를 좀 해줘야 되는 그 구간에서도 기관들을 막 팔지. 그러니까 이거 좋아진 게 없잖아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100% 틀리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일단은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정부 대책, 앞서도 이제 사회자께서 언급하셨다시피 정부 대책이 나온다고 그래서 바로 그런 것들이 액션으로 옮길 수는 없는 부분들이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좀 시기가 좀 애매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1월 중순에 이제 이런 것들이 발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2월 달 들어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던 시기입니다. 따라서 어떤 코스닥 활성화 대책만이 어떤 이러한 그 글로벌 그 시장의 변동성을 결코 이겨낼 수는 없었다라는 어떤 시장의 특수 상황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상당 부분 줄어들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감안하게 된다라면 코스닥 시장에서의 외국인 매도세 그리고 연기금의 적극적인 매수가 줄어들었었던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만약에 시장의 변동성들이 축소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시장의 리스크가 줄어들고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올라오게 된다라면 분명 정부 활성화 대책이 아무래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본다라면 결국 우리가 나무를 봐야 되느냐 숲을 봐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개별 이슈라기보다는 현재 지금 숲을 좀 보면서 거기에 이제 플러스 요인으로서 작용을 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요인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파악하셔야 될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답답한 게 자꾸 나무가 흔들리니까 네. 저는 숲을 보고 싶어도 자꾸 그 나무에 고정이 되는 건데 그래서 두 분께 모두 비슷한 내용의 질문을 드려보자면 최용주 소장님께서는 이제 삼성전자 다시 한번 좀 여쭤볼게요. 네. 자꾸 삼성전자라는 나무가 흔들리니까 여기에 네. 관심을 갖게 되는데 과연 다시 한번 좀 주도 역할을 해줄까? 그리고 액면 분할 이슈 때문에 그나마 이제 코스닥에 있던 자금까지 다 빨아들이는 거 아니냐라는 네. 걱정들도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내용을 질문을 이제 본질을 파악하게 된다라면 결국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하게 된다라면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코스닥의 자금들도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 자금으로 삼성전자를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거의 기본 전제는 뭐죠? 삼성전자가 좋은 주식이고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본다라면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반도체 시장이 연 한 8% 정도 올해도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그 성장세가 꺾이느냐에 대한 부분들의 논의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기술주들이 현재 상승을 이끌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예.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삼성전자가 올 한 해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좋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선후 관계를 정확히 인식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액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신고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주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코스피 시장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인철 소장님께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내놓고 나서 이제 보완책들이 속속 보여지고 있는데 과연 어떤 방향성이 좋을 것인지 그 뷰를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코스닥 시장이 개인 투자자 비중을 90% 이 정도 이제 경기 압도적인 시장으로 이제 변질되고 있는데 이 정부가 이제 코스닥 시장을 코스피의 2부 리그로 전략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지금 실제로 코스닥 시장이 문을 연 게 1996년이에요. 그 이래로 정말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종목 수가 46개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다음 카카오, 네이버, 현대중공업도 코스닥에서 출발한 겁니다. 이런 종목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면 사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남아있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대부분 시가총액 높은 코스닥 종목은 다 바이오예요. 대부분. 네. 그러니까 투자할 종목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을 보게 되면 구글, 인텔, 페이스북 전부 다 나스닥 종목입니다. 네. 나스닥과 뉴욕증권거래소가 상존하는 입장이지 나스닥에 커서 뉴욕 증권거래소로 옮긴다? 이건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위원회 코스닥 시장을 독립시키자라고 하고 있는데 정말 독립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벤처기업들의 투자의 활성화가 되려면 이 부분이 먼저 이제 좀 고쳐져야 되고 또 하나는 세금 부과체제도 문제입니다. 지금 사실은 거의 지금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세, 통행세를 받고 있어요. 매도할 때 0.3%를 매기는데 내가 돈을 잃어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예. 이 증권거래세라는 이 부분 때문에 매년 한 5조에서 6조 이상 걷는 이 세금이 아까워가지고 10여 년 전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양도 차익으로 좀 변모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요즘에 바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좀 간과할 수 있는 주총과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대한 흐름 양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참좋은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